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시나 다루지 않으려 했던 장편물의 첫 번째 편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 어릴 적 1년여 정도 기간 동안 살았었던 지방의 한 단독주택에 관련된 실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사는 집. 이건 내가 어릴 때 대략 14살 정도 때의 일이야.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은 충남 논산에 살았었는데 원래는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 당시가 90년대 초반쯤이었는데 그때는 광역시 정도가 아니면 지방은 사실상 농촌에 가까운 생활 환경이었던 터라 아파트보단 단독주택들이 많았었고 아버지는 얼추 형편에 맞는 그런 단독주택을 사셔서 거기에서 살게 됐을 때 겪었던 일이야. 그 집을 처음 봤을 때 느껴진 게 내가 꽤나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느껴진 싸한 느낌. 그러니까 그 집 대문을 넘기 전엔 따스한 봄날의 청취가 가득했었는데 대문을 넘는 순간 마치 바깥과 완전히 차단된 다른 곳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엄마한테 이 집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런 내 엉덩이를 때리면서 철없는 소리 한다고 화를 내셨었어. 첫날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주방의 위로 이어지는 계단이 옥상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 봤더니 계단이 끝나는 그 지점에 나무 판자가 되게 난잡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난 바로 아빠한테 가서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그 길로 바로 올라가서 확인을 한 다음 연장을 챙겨서 다시 올라가서 다 떼어내셨어. 그리고 드러난 그 막힌 공간의 모습은 다락방이라고 하기엔 꽤나 널찍한 그런 다락방이었지. 그 다락방의 바닥에 깔린 돗자리같이 생긴 게 일본식 타담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 다락방의 벽 곳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화풍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낡아서 손을 갖다 대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 아빠는 일단 이 방은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정리해서 기분 나쁜 거 다 치우고 TV랑 책장이랑 놓고 쉬는 방으로 개조를 해준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 말이야. 그렇게 나와 오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됐는데 한창 잠을 자던 나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다녀왔어. 그런데 그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 쪽에서 무슨 탁구공 같은 게 틱틱 소리를 내면서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아빠가 잠도 안 주무시고 다락방 정리를 하시나 해서 계단을 올라가려는 그때 때마침 물을 마시러 나온 아빠가 왜 거기로 올라가냐고 하시는 거야. 나는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빠 아니었어? 라고 했지. 그런데 아빠가 되게 무표정한 얼굴로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하시길래 살짝 무서워진 나는 알겠다고 하곤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잤어. 그때 기억나는 아빠의 표정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정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나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어디에 사냐고 호구조사를 하길래 나 거기 시내에서 차 타고 조금 들어가면 산 끼고 있는 그 주택에서 살아 라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 그 집에서 살아?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길래 왜 뭔데 하고 캐보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됐다고 하고는 학교 앞에 끝내주는 분식집이 있다며 날 끌고 가면서 얼버무리더라고. 그렇게 집 앞까지 온 나는 살짝 집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지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끝까지 함구했지만 왠지 느낌에 저 집 다락방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강한 무언가가 밀려오기 때문이었지. 더군다나 그날은 아빠는 야근을 하는 날이었고 간호사였던 엄마는 나이트 근무에 오빠는 야자를 하고 오는 날이라 지금 집에 들어가면 꽤 긴 시간을 혼자 있어야 했거든. 정말 들어가기 싫지만 도리어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집에 바로 들어갔어. 일단 나는 온 방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거실에 있는 TV의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억지로 웃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댔어. 그러니까 무서운 게 조금 덜해져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내 귀에 또다시 다락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진짜 닭살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쫙 하고 올라오는데 또 그 망할 호기심이라는 게 날 막 올라가봐 하면서 부추기니까 그래 뭐 어차피 귀신이고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 라고 하면서 막 스스로를 다지고 다지다가 그 다락방 앞에 섰을 때 내 눈에 보인 건 아빠가 갖다 놓은 탁상 위에 일단 한복은 아닌데 한복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분홍색의 옷을 입은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가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뒤를 돌아서 앉은 채로 말야. 그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틱틱틱 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걸 3초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려가자 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뭐라고 물음조로 말을 하는 거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말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자면 와타시오 미마시타카? 이게 되는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영어도 당연히 아니니까 뭐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뒷걸음으로 움직였더니 또다시 와타시오 미마시타카? 나는 그대로 거의 구르듯 계단을 내려와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왠지 봐놓고 왜 못 본 척하냐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밖에서 떨고 있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설명했더니 아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사는 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를 보자마자 방금 전에 본 모든 걸 그대로 설명드렸어. 그랬더니 아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는 마당에 있던 나무 의자에 앉아서 구름과자에 불을 붙이시곤 한숨을 쉬시면서 무언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 이게 처음 다락방을 열었을 때 그 바닥에 깔린 타다미하며 벽에 걸린 근대 일본 화풍의 그림들하며 설마 했는데 심지어 그 집의 건축 양식마저 일제시대 때의 양식이었대. 중개업자가 그냥 오래된 집이라고만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 그 집을 엄마와 보러 왔을 때 아빠만 혼자 중개업자랑 집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다가 주방으로 쓸 공간에 웬 계단이 나 있길래 옥상으로 연결돼 있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내가 처음 봤을 때처럼 나무 판자로 지저분하게 막혀 있었고 내려가서 중개업자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려는데 그 나무 판자의 너머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분명 아빠 자신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라 다시 들어보려고 나무 판자의 귀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방금 전 그 속삭이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게 와타시와 히토리 데 이마스 이 말이 또박또박 집요한 느낌으로 들려왔다는 거야. 사업을 하기 전 일본계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했던 아빠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나 여기에 혼자 있어 라는 말이었고 대략 혼자 있어서 쓸쓸하다 외롭다 같은 느낌으로 들렸대. 그래서 아빠는 시바라크 오마치 쿠다사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중개업자에게 저 방 왜 막아놓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중개업자는 저기가 다락방인데도 높이도 너무 높고 위험해서 전에 살던 사람이 애들 다칠까봐 일부러 막아놨다고 하길래 그래 뭐 집 팔아먹으려면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생각하셨대. 어차피 거기서 아빠 혼자 살 것도 아니고 4인 가족이 다같이 살 건데 귀신이고 뭐고 의미 없겠지 하셨었대. 그렇게 첫날 이사를 오고 나서 내가 다락방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냥 다락방을 개방해서 싹 다 치우고 방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그 귀신도 어련히 알아서 나가겠지 했는데 첫날 밤 물을 마시러 나온 아빠는 내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새벽에 왜 저기로 올라가려는 거지 싶어서 나를 강하게 제지했는데 내 두 동공이 매갈이 없이 풀려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팔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다락방 쪽을 가리키면서 입으로 틱틱틱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같은 시츄에이션인가 싶었지. 그럼 나는 그렇다 치고 오빠랑 엄마는 그런 걸 전혀 못 본 거냐고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는 당최 기가 워낙에 강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안 꺼냈고, 오빠는 넷째 날인가 아빠한테 와서는 저기 다락방에 뭐 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고 해. 사건인즉 오빠는 그날 원래 강남에서 사귀었던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집에 불이 켜진 방이 없더래. 뭐 늦어봐야 11시쯤이었는데 그래서 뭐 그냥 다들 일찍 자나보다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다락방에서 엄마 목소리로 야, 왔으면 바로 다락방으로 와봐, 도와줘야 할 게 있어 라는 말이 들려오길래, 아니 평소 같으면 아들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던 엄마가 야 와봐 이런 식으로 톡 쏘면서 말하니까 오빠는 직감적으로 저게 엄마가 아닌 걸 알겠더래. 저게 뭔데 엄마 흉내를 내가면서 나를 불러들이나 살짝 화도 나고 그냥 가서 낯짝이나 한번 보자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오빠 눈에, 오빠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 일본 전통 복장인 키모노인 걸 알아봤다고 해. 그걸 입고 머리를 산바라 웬 여자가 온몸을 기괴하게 틀면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산바람 머리 사이로 흰자위까지 시뻘건 눈동자가 희번덕하더니 그 초점을 오빠한테 맞추면서 캐캐캐캐캐캐캐 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걸 본 오빠는 거의 뒤구르기를 해가면서 계단을 허겁지겁 내려왔고, 그걸 본 그 여자가 이번엔 브릿지 자세를 해서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그걸 본 오빠는 정말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아빠와 엄마가 거실로 나오자 그 여자가 그 브릿지 자세로 뒤를 돌더니 그대로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오빠는 아니 그냥 다락방 올라가다가 발 헛디뎌서 굴러내려왔다고 얼버무리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가 나이트 근무일 때 집에 오다가 아빠를 마주쳤고, 그제서야 아빠한테 그날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내가 본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러면 아빠는 계속 저 집에 살 거냐고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내일 엄마 퇴근하고 오면서 유명한 보살님 데려온댔으니까 너희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다 끝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사는 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전말. 그렇게 아빠와 나는 밖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어떻게든 들어갔는데, 아빠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일단은 그냥 어디론가 간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낑낑대면서 그 큰 소파를 가지고 그 다락방의 입구를 봉쇄해버리셨어. 그날 밤은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걸로 기억해.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자를 안 하고 오던 오빠와 만나서 그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척 봐도 나 보살이요 하는 중년 여성분이 무슨 땀을 한여름 마냥 삐질삐질 흘리면서 인사하고 나오시길래 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다짜고짜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 잘 됐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더라고. 그렇게 다락방으로 올라간 내 눈에 보인 건 무슨 철문으로 입구가 막혀있고 그 철문 전체를 빼곡히 뒤덮은 무수한 부적들이었어. 그래서 나랑 오빠는 아빠한테 저게 다 뭐냐고 물어봤지만 아빠는 엄마 오시면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곤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지.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엄마랑 아빠는 나랑 오빠를 불렀고, 가족회의를 소집한 아빠가 꺼낸 말은 대략 이랬어.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다락방 근처엔 가지 말 것, 그리고 다락방에 가게 되더라도 문에 붙어있는 부적엔 절대 손대지 말 것.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학급 친구들을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말 것도 포함됐어. 그 말인즉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인 나와 오빠의 학급 친구들이 집에 왔다가 행여라도 그 부적을 떼게 되면 그 즉시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지. 그래서 왜 저렇게 부적을 붙여놨냐고 물어봐도 아빠랑 엄마는 그냥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하셨어. 나랑 오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말을 거역했겠어. 그렇게 한 1년이 조금 안 되게 지난 어느 날 학교하고 집에 왔더니 아빠와 아빠의 고향 친구분이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방으로 기어 들어간 나는 숙제를 다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집 전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야. 술상은 다 엎어져서 거실이 난장판이 돼 있고 아빠는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에서 정신을 잃어 보이는 친구분을 막 끌어당겨서 내리고 있고 엄마는 어떡하냐고 다그치고 있고 나는 화장실만 후딱 갔다 와서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갔고 상황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아서 거실을 치우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 그러자 엄마가 한다는 말이 아빠 친구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한 몇 분 안 있다가 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길래 아빠가 올라가서 봤더니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친구분은 정신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대. 그래서 화들짝 놀란 아빠가 급하게 철문을 닫았는데 그 철문에 붙어 있어야 할 부적들의 대부분이 누가 일부러 찢고 뜯었는지 전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야. 아빠는 혹시나 해서 기절한 친구분의 손바닥 언저리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분의 손억 위에 그 찢긴 부적들이 쥐어져 있었던 거야.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누워있는 친구분의 볼기짝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뭔 배짱으로 기어 올라와서 이 난리를 쳐놨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더니 갑자기 다락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어서 계단을 내려가려는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뭘 봤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하고 뒤를 돌아본 아빠의 눈에 들어온 건 분명 다시 닫아놓은 그 다락방의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치르기 깔린 어둠 속에서 키모노를 입은 머리 산발한 그 여자가 친구분을 가리키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 그 길로 아빠는 어떻게든 다시 철문을 닫은 다음 주방에 있던 식탁이랑 의자랑 다 갖다가 철문을 막은 뒤에 그 친구분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냈다고 해. 일단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서라도 살 집을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이 집에서 입 꾹 닫고 지내자고 하시면서 그냥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내자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쉽지. 문제의 그날 나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왔어. 당연히 집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설마 대낮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면서 감기약을 먹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 그러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서 거실로 나왔는데 분명히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는데 거실로 나가니까 무슨 한밤중인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한 점 빗줄기조차 없어서 내 방에 켜진 스탠드 불빛만 있었는데 그 스탠드의 불빛으로나마 거실에 보이는 게 글쎄 다락방에만 있어왔던 키모노를 입은 그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그 시선을 바닥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어. 그 여자한테 시선이 꽂힌 순간부터인가 온몸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고 무서워서 방문을 닫으려고 해도 손가락 한 마디마디에조차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싫어도 그 모습을 고지곳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더니 그대로 천천히 무슨 달팽이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릿느릿하게 걸어와서 그 흰자위까지 붉게 충혈된 그 눈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 톤으로 마마와 도코니 이키마시타까? 라고 하는데 아니 일단 무서운 건 둘째치고 내가 일본말을 알아듣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두 눈동자를 좌우로 돌렸는데 오모시로쿠나이 라는 말을 하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특유의 그 느린 발걸음으로 다락방으로 걸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어.
그렇게 다시 눈을 뜬 내 앞엔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을 하고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제서야 엄마가 와서 날 침대에 눕혔나 보다 하고 안심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타마사레타 라는 일본말을 하더니 그 모습이 아까 전에 그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다시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뜬 나는 불이 다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지.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진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대문 밖으로 나가 웅크려 앉아서 엄마 아빠 다 찾으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랑 아빠가 같이 집에 오다가 그런 나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와서 보듬어 주시는데 진짜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나를 본 아빠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으로 혼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귀신 사는 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사는 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원생활의 종말. 집으로 향하는 아빠의 걸음걸이는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 뭐랄까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그런 느낌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꽃 마당까지 아빠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철문이 박살나는 소리, 가구가 우지끈 터져나가는 소리가 논밖과 가로등밖에 없던 일대 반경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했어. 한창 이어진 소라는 어느샌가 잠잠해졌고, 엄마와 나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랑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밑에서 많은 피를 흘린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아빠와 그 다락방 계단 위에서 그런 아빠를 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 귀신을 동시에 봐버린 거야.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저게 뭐냐는 말만 힘없이 반복하셨고, 나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입을 가린 채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 그러기를 한참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면서 야자가 끝나고 돌아온 오빠가 그 귀신을 본 건지 "야,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서 귀신을 쫓아갔지만, 그 사이에 귀신은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철문을 닫아버렸어. 거기에 화가 단단히 난 오빠는 그 철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몸통으로 밀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 철문은 굳게 닫힌 채로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한창 귀신에게 대고 온갖 쌍욕을 퍼붓던 오빠는 그새 지쳤는지 계단을 내려와서 바닥에 앉아있던 아빠를 부축하고는 그대로 마당으로 나갔고, 나랑 엄마도 일단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빠를 따라서 마당으로 나갔어. 우리 가족은 한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집만을 황망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웬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그 아주머니를 본 엄마는 대뜸 고개를 숙이면서 "보살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시길래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1년 전에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보살 아줌마였던 거야. 그 보살 아줌마는 엄마한테 며칠 새 꿈자리가 안 좋아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도대체 그 부적은 왜 뗀 거냐면서 힘없이 늘어진 아빠의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이고 계셨고, 엄마는 그런 보살님한테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드렸어. 그러자 보살님은 먼저 번에 본인이 와서 해놓고 간 건 영구적인 봉인의식이었고, 그 존재를 자신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였는데, 그 봉인의 효력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 전에 누군가가 손을 대서 파괴시켜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은 그 존재를 묶어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의 다락방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본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잠시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집안에 있는 짐을 전부 마당으로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 야밤에 짐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옮기고 자시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은 체구의 보살님이
마치 확성기라도 튼 것처럼 크게 호통을 치시는데 다음날까지 저 집에 있는 살림살이에 저 귀신의 기운이 스며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날이 밝고 나서 이삿짐 사람들을 저 집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 귀신은 분명 그 사람들에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서 해코지를 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텐데 저 집에 들어간 돈의 반만이라도 건져서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굉장히 현실적인 쓴소리였어. 보살님은 자신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알겠다고 한 엄마랑 아빠에게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자기의 제자가 트럭을 끌고 와서 전부 자기의 신당으로 가져갈 거고 정화의식을 거칠 거라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걱정 말고 나를 믿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당부를 하신 뒤에 가져오신 가방에서 무구두를 꺼내 들고는 그 다락방 계단의 중간 지점에 서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에서 물건들을 마당으로 나르면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집념만으로 힘든 줄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트럭이 서는 소리가 들리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을 보살님의 제자라고 소개한 남자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짐을 옮기고 보살님을 모셔와야 된다고 하니 우리 가족은 더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렇게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 트럭에 짐을 다 옮겨 실은 우리 가족은 보살님의 제자분과 함께 다락방 계단 앞에 섰는데, 정말 그 닫혀있는 철문의 안쪽에서 긴 손톱으로 철문을 신경질적으로 긁는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보살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기도를 거듭하시면서 부적을 철문 앞에 여러 군데 붙이는 걸 마지막으로 무구두를 정리하시고 기다리던 우리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 보살님이 신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씀하시길 저 여자와 대치를 할 때 여자의 생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여자는 일본인, 남편은 조선인이었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 집의 첫 주인이 조선인 남자였고, 그 남자의 부인 되는 사람, 즉 귀신은 일본 본토인이었다는 말인데, 그 여자가 생전에 너무 아름다워서였는지 추문이 끊이질 않아서 결국 남편은 여자를 그 다락방 안에 가둬놓고 오직 대회 행사 때만 대동했을 뿐이었다는 거야. 그래도 여자는 남편을 사랑했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여자를 다락방에 가둬놓은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그대로 출장길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아차 하고 다락방의 문을 열었지만 여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였어. 여자가 죽은 이후 남자는 빠르게 그 집을 팔고 해외로 잠적을 했고, 그 집의 주인은 우리까지 해서 대략 20번 정도가 바뀌었는데, 그 집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고,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그 여자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부적을 붙인 나무 판자로 다락방 전체를 막아버린 탓에 완전히 그 심성이 뒤틀려버린 거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저 사람의 냄새와 채취를 그리워했던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라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다가 결국 남편처럼 가둬버리자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원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이야. 보살님은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지만 저 여자는 결국 인과 유를 어겼고 바깥 양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했기 때문에 아마 곱게 저승에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궁금할 텐데, 우리 큰애가 내 앨범을 막 뒤적거리다가 웬 사진 하나를 들고 와서 이 집 되게 예쁘다고 엄마 어릴 때 살았던 곳이냐고 막 물어보길래 뭐지 해서 보게 된 그 사진엔 문제의 그 집에 막 이사를 갔을 때 기념사진이라고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마당이랑 그 집이랑 다 나오게 해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무슨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헤집고 지나가길래 제보를 해봤어. 귀신이 사는 집 총 4편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께서 저주받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대만의 타이 중에서 장기간 출장 생활을 하실 때 잠깐 살았던 집에 관련된 이야기로 본 영상은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략 2011년도쯤이었나?
내가 한창 주임 직급을 달았을 때 해외 사업부에서 대만에 있는 지사에 장기간 출장을 갈 사람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라 대부분 출장 가기를 꺼려하는 눈치였고, 결국 정당한 대결 수단인 가위바위보에서 최종 탈락한 내가 장장 3개월에 걸친 장기간 대만 출장에 당첨되어 버리고 말았어.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그런 말이었나 싶었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 쿨하게 가기로 하고, 출장 전날 내가 지내게 될 숙소의 주소까지 받은 나는 다음날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어나 처음으로 머나먼 타국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 처음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해서 본 대만의 모습은 뭐랄까,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적절하게 반반씩 섞은 그런 모습이었고, 나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타이중에 위치한 지사에 찾아갔고, 현지 직원들과 자사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구름과자를 피우러 나왔는데, 대만지사 직원 중에 하나가 대뜸 숙소 배정을 어디로 받았냐고 하길래 거기 타이중 타이핑 매각에 웬 주택 하나 알려주던데요? 하니까 갑자기 그 직원 표정이 싹 하고 굳길래, 아니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뭐 어차피 3개월 있다가 돌아가실 거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는 갑자기 모르는 체 하면서 지사 건물로 획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숙소가 외곽에 위치해 있으니까 왔다 갔다 불편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차를 타고 내가 머물 숙소로 향했는데, 시내를 한참 지나서 허허 벌판에 떡하니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2층짜리 주택을 보니까 괜히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 혹시나 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60에서 70년대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내부 양식을 가진 집이었는데, 막 오싹오싹한 그런 기분 나쁜 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숙소를 바꿔달라고 말해봤지만 뭐 듣기나 하면 다행이었지. 거기서 자기 싫으면 어디 공원 같은 데서 노숙이나 하던가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밟아봤는데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위험을 감지한 나는 2층은 그냥 패스하고, 어차피 1층 안에 주방, 화장실, 목욕실 있을 거 다 있고 하니까 그냥 1층에서 먹고 지내자고 생각하고 짐을 풀었어.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침실이 2층에 있더라고.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은 나는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는데 어디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1층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어. 1층에서 나는 소리였으면 그렇게 작게 들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대략 한층 위에, 그러니까 2층의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였는데 쌀이비 같은 걸로 바닥을 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 집에 사용인 같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얼핏 스쳤지만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자 그 생각이 싹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새벽 3시에 어떤 미친 인간이 집 청소를 하러 올 것이며 행여왔더라도 내가 그걸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여보내줬을 리가 없잖아. 나는 거실 불을 켜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조심 밟으면서 올라갔어. 웃긴 게 올라가는 내내 그 빗자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게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그런 느낌? 나는 누구신데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냐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 빗자루질 소리가 멈췄고 굽낮은 구두 특유의 따각따각거리는 소리가 내 쪽으로 가까워져 오더니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벽면에 사람의 그림자가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아는 수준이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는 못했어.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나한테 욕하는 건 알아듣는다고 하잖아. 그 그림자의 주인은 분명 나한테 온갖 패드립을 퍼붓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 나는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갔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래서 걔네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죽으나 사나 이 집에서 3개월을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보자 생각을 하고 이불을 내린 내 눈에 보인 건 생각보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웬 사람 얼굴 하나가 내 얼굴에 밀착해서 날 빤히 쳐다보고 있고, 그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게 너 조선 사람이지 라는 한국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물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 왜냐면 바로 기절을 해버렸거든.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집 에피소드는 총 2개 편으로 다음 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주받은 집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너 조선 사람이지? 충격적인 몰골과 그로 인한 공포감으로 순식간에 기절한 나는 아침에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덕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할 수 있었어. 내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 귀신놈은 결국 한국 사람이었다는 건데 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말로 온갖 욕을 퍼부어댔냐는 그런 거였지. 어이없는 건 둘째치고 일단 출근은 해야 하니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지사에 출근한 나는 자사의 자국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그 집에 관해서 물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잘 모르겠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거 보나마나 본사에서 입막음을 시켰겠구나 했고 나는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나름 대만 내에서 유명하다는 한국인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 무속인은 갑자기 얼굴을 훅 들이밀면서 혹시 그 집이 타이중 외곽에 있는 2층짜리 저택인가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하고 막 물어봤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하는 듯한 얼굴로 자기도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 집에 대한 걸 물어보러 온 한국인이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 집은 어떤 이유로 누가 저주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만 내에서 한 끝발 날렸다는 무속인들이 전부 달려들어도 아무런 해결점조차 찾지 못하고 애꿎은 목숨만 날려먹은 곳이며 당연히 나도 당신이 원하는 해결점을 찾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각각 초록, 분홍, 빨강, 파랑의 부적을 한 장씩 주면서 분홍색의 부적은 2층에 있을 침실에 침구류를 1층으로 내릴 때 등 뒤에 붙여서 사용하라고 했어. 그 이유는 분홍색의 부적은 일시적으로 귀신들이 눌러붙는 걸 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고 초록, 파랑색의 부적은 2층 계단의 양옆에 벽에 붙여두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말라고 했어. 역시 초록, 파랑색의 부적들이 귀신들이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는 바리케이드의 역할을 한다고 해. 마지막으로 빨강색의 부적은 내가 잠자는 곳인 거실의 천장 위에 붙이라고 했어. 귀신들이 1층으로 못 내려오니까 해코지를 할 방법이 없으면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괴롭히려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난리를 칠 텐데 그 부적을 붙이면 그들이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나에겐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였지. 나는 숙소에 가자마자 곧장 분홍색 부적을 등 뒤에 붙이고 2층 침실에 있는 침대를 1층으로 내렸고 나머지 부적은 무속인이 일러준 대로 각각의 장소에 붙여두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 그 이후로는 내 출장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 출장 기간이 전부 끝나고 그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맞기 전 나는 그동안 친해진 지사 직원들과 술파티를 벌였어.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가 전부 구름과자를 땡기러 간 사이에 지사 직원 중에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버린 건지 숙소 내에서 아주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다같이 숙소 안으로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우리는 전부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동시에 목격하고 말았어. 지사 직원 C가 거실 소파까지 어기적거리면서 기어가고 있고 그 2장의 부적이 붙어있는 계단의 초입에서 메이드복이랑 집사복을 입은 남자 둘의 여자 하나가 얼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분하다는 표정으로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판터마임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괴한 광경을 보고 말았던 거야. 우리는 전부 그 길로 C를 버려둔 채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 이후 아침이 밝고 나서야 그 집에 다시 돌아간 나는 소파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C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C를 지사에다가 데려다 주고 나는 아침 9시 10분 비행기를 타야 했어서 C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여유조차 없이 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그렇게 C와 그 저택에 관한 기억이 흐려져 갈 때쯤 대만 지사에서 내 자리로 전화가 걸려서 받아보니까 그 마지막 날 같이 저택에서 술 마셨던 C가 기억이 나냐고 하길래
아, 그 친구 잘 지내요? 상태는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날 이후로 국내로 귀국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셀프 하직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술 파티를 하기 전에 지사 직원들한테 이러저러한 상황이니까 2층에는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었거든.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도 C가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술을 마시는 내내 2층 계단만 쳐다보면서 2층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겹게 옆에서 떠들어댔던 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말이야. 아마 C는 나와 다른 지사 직원들이 구름과자를 땡기러 간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2층으로 덥석 올라가 버렸을 공산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 셀프 하직으로 인생을 종료해버린 C가 불쌍하고 안타깝긴 한데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몰래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걸까? 궁금하긴 한데 굳이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저주받은 집 이야기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제보자분께 혹시 그 저택의 사진 같은 걸 갖고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제보자분이 말씀하시길 출장을 다녀온 이후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휴대폰에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그 휴대폰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싹 다 날아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교님의 제보 사연으로 반지하에서 살 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실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잠깐 반지하에 살았을 때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대학을 전남권으로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인근 주택가에 반지하방을 얻었었네요. 뭐 보통 반지하방에서 뭘 겪었어요 하면 방값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그런 뻔한 스토리가 생각되시겠지만 아쉽게도 보증금 200에 월세 25만원으로 아주 일반적인 시세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 그 방을 봤을 때 아니 이 보증금에 이 월세를 받으면서 방꼬라지가 이 모양인가 싶었죠. 당시 수도권에서 원룸을 구해도 저 시세면 괜찮은 곳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은 집주인이 양심을 안드로메다에 팔아먹고 왔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방이었어요. 군데군데 피어있는 곰팡이하며 화장실은 성인 남성 한 명만 들어가도 공간이 안 남았고요. 침대 하나, TV 하나, 냉장고 하나 놓고 나면 간단하게 운동을 할 공간조차 없었어요. 특히 주방이 방하고 분리되어 있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었고요. 하지만 당시 제 형편에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깔아주고 장판도 새로 해줘서 그나마 찝찝함을 덜할 수 있었어요. 첫 입주날 제 방에 창고가 하나 딸려있길래 열어볼랬더니 집주인이 거기는 절대 열지 말라고 열면 그냥 그날로 방 빼는 줄 알라면서 엄포를 놓길래 아니 뭐하는 창고길래 이러나 했지만 굳이 열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 뚱땡이 자물쇠로 걸어 잠궈놓은 걸 굳이 뜯으려 했겠어요? 처음 사흘 정도는 오티니 술자리니에서 선배들한테 끌려다니느라 거의 방에서 비몽사몽하게 잠만 잤는데 딱 4일째 되던 날 이 방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은 술자리도 없었고 다른 동기들도 일찍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라 저도 일찍 방에 들어와서 TV 보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잠에 들었는데 어디서 뭔가를 장도리로 찍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 비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크게 울릴 정도면 거의 제 머리맡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요리조리 둘러봐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지하니까 저 어디 앞마당에서 주인분이 뭘 하시나 보다 하고 신경을 끄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쉴 새 없이 계속 들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아주머니, 아니 누가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나름 신경질조로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분은 아니 무슨 소리야? 다들 조용하게 잘 자는데 학생만 유난을 떨고 그래? 저를 아주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망치 같은 걸로 어딜 찍어내리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집주인은 뭐래 자꾸 전화 끊어요 하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냥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 소음이 제 방의 창고에서 나고 있는걸요. 그 소음은 그날만 그렇게 들렸던 건지 그 이후론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동기들하고 거하게 한잔하고 취해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잠기가 좀 밝아요. 옆에서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잠에서 깨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부시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쿵짝쿵짝 하는 춤을 추는 그런 소리. 요즘 아이돌 댄스 그런 게 아니고 전통춤이나 탈춤을 출 때 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딱 제 옆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이 아무래도 그 춤을 추는 무언가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되게 화려한 한복을 입은 머리 산발한 여자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춤을 딱 멈추더니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얼굴은 되게 생채기 같은 거나 곰보 자국 없이 말끔한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수수하게 화장을 한 건지 요즘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미인이라고 할 법한 정도였고 특히 두 눈동자가 정말 예쁘게 커서 보고만 있어도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저랑 한참 눈을 맞추고 있다가 고개를 그 창고 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 그게 있어야 내가 여기서 나가. 부탁할게.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탁이나 하자는 건데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건 확실히 아니었던 게 여자가 부탁조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몸을 일으키니까 일으켜졌던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제가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그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어느샌가 제 손에 웬 빠루 같은 게 들려져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거야. 그걸로 자물쇠를 풀어. 그리고 내 물건 꺼내줘. 그 여자가 제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의 반자동으로 제 몸이 움직여졌죠. 그렇게 그 자물쇠를 거의 박살내기 직전에 어디서 안돼, 절대로 열면 안돼, 그거 열리면 너 죽어 하는 쩌렁쩌렁한 웬 할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 방문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쪽진 머리를 한 웬 할머니 한 분이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낚아채서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열지 말라고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게야. 처녀가 전문을 열었으면 지 몸 뺏기고 대신 9천을 떠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꿈도 가위도 아닌 맨 이상한 상황에 그만 정신을 잃었고요. 결국 다음날 첫 강의 시간을 놓쳐버린 저는 일어나서 집주인분을 찾아가서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제가 살고 있는 그 방이 젊은 무당이 신당으로 쓰던 방이라고 하셨어요.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 무당만 아니면 아들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밑반찬을 챙겨주러 내려갔는데 방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무당분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대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데려가 봤지만 칼에 찔린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과다출혈로 숨을 달리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젊은 무당이 죽어나간 뒤로 비어있는 그 방에서 계속 방울소리가 들린다던가 그 무당이 살아생전의 목소리로 굿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던가 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소문이 새어나가기 전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는데 원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떠날 것 같지는 않고 방 안에 남아있던 그 젊은 무당의 유품을 매개체로 해서 봉인의식 같은 걸 치르고 그 창고 안에 봉인품을 넣어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하시면서 학생 좋을 대로 해도 되니까 내킬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훨씬 더 좋은 방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날 제가 겪은 그런 공포스러움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으니 검통님께서 잘 살려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보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보통 반지하에서 뭔가를 겪었다고 하면 처음 장교님의 말씀처럼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도 안되게 저렴하다던가 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열악하다 못해 바가지도 저런 바가지가 있나 싶은 방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저 같았으면 집주인 멱살 잡고 동네 조리돌림이라도 했을 텐데 장교님의 인성에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